네, 이게 우리 연구 뭐 팀원들이고 저도 여기 있고 그러고요.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근데 뭔가 성공한 포즈라고. 요거 지금 분위기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고온 초전도체가 보이는 이상한 상그림 같은 거예요.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림만으로 봐서는 잘 그려진 추상화예요. 예.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원래 그냥 일반적인 초전도체는요. 보통 이제 금속을 온도를 낮추면 나와요. 근데 아하. 이 지금까지 발견된 고온 초전도체의 한 가지 특징은 절연체에서 출발을 합니다. 절연체에다가 도핑을 해서 불순물을 좀 섞어갖고 전자를 좀 섞거나 전자를 좀 빼주면 갑자기 초전도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방금 보시는 저 상그림이 사실 그 가로축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로축이 뭘 의미하냐면 네. 저건 이제 전자를 좀 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 0일 때는 초전 상태가 아니다가 전자를 좀 쭉 빼주니까 지금 저 초록색 희한한 영역이 있죠. 저 영역이 이제 초전도 상태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와, 근데 이것도 대단한 시도네요. 왜냐면은 전도라는 것 자체가 전자가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오히려 약간 절연체라고 약간 다른 접근을 한 거네요. 그렇죠. 절연체니까 초전도 같은 건 사실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사실은 전자를 집어넣거나 빼면 이제 점점점 그걸 금속을 향해 몰아가는 것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쟤네들이 저렇게 이제 초전도성을 갑자기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가로축은 그래서 이제 이 도핑한 정도고 세로축이 이제 온도예요. 그래서 초전도는 저 초록색 영역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초전도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려면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조금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파란색 영역이 이제 간단하게 제가 단순화시켜 말씀드리면 이제 스핀 전자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영역이고 저 노란색 영역이 진동하고 전자의 상호작용이 뭐 중요해 보이는 영역도 있고 수도갭이라는 것은 수도라는 게 약간 뭐 좋지 않은 의미인데 번역이 수도 돼서 사이언스라고 해서 보통 맞습니다. 유사과학을 저거를 그가 같은 단어는 맞는데 유사갭 이렇게 표현하면 많은 분들이 수도 사이언스처럼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한글로도 수도갭이라고 수도갭이라고. 씁니다.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갭이 없어야 되는 영역인데 희한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갭이 나오는 부분들을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도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 수도갭이라는 것도 되게 물리학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초전도 영역을 저희가 좀 이렇게 덮치고 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꽤 영역도 넓고. 그래서 사실 저 수도갭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저게 뭔가 저 초전도를 만들고 있는 메커니즘과 연결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진동 전자도 그렇고 스핀 전자도 그렇고 또 이 안에서 전자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리학자들이 모델에 다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그 항목들이 여기서는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 문제가 오랫동안 안 풀리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요소들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상한 금속 부분은 뭔가요? 제가 오늘 저것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기까지 설명 안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너무 궁금해. 그래서 보통 금속이면 이게 보여주는 저항 온도 그 그래프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뭔가 좀 다른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속은 금속인데 얘는 좀 특이하다 해서 이상한 금속, 스트레인지 메탈 이렇게 부르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명을 다 안 드렸지만 저것이 또 초전도의 메커니즘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방위로 그러면 다 지금 단서들이 있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없는데 그걸 한음을 파다 보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각자 이 한음을 파줘야 되네요, 이거.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수도갭 영역을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게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저의 연구하고는 조금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의 약간 이 방향성은 수도갭 쪽이네요. 제가 일단은... 연구해왔던 게 그 방향이었습니다. 수도갭도 원인을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상한 금속 파고 있는 분도 계신가요? 그럼요. 이상한 금속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메커니즘을 알면 저걸 다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조화롭게.
제 연구 결과를 설명을 드리려면 네. 어쩔 수 없이 실험으로 이제 고체 물리를 하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스탠다드 모델을 가지고 왔지만 이거를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근데 저기에 뭐 여러 입자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자연을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방금 저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져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미시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직접 만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돌멩이라도 하나 던져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에게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이 고체 물리학 실험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전자들한테 이 던져볼 돌멩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한테 쓸 수 있는 돌멩이가 뭐가 있을까를 저 스탠다드 모델을 통해 살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여러 입자가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고 인간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입자가 바로 광자와 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주로 실험을 이제 수행을 하는 편이고요. 네. 익숙한 툴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광전 효과랑 관련이 되거든요. 요거는 안될과 시청하시는 분들 정도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네.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그렇죠. 있고 제가 구사하는 실험 테크닉도 정확하게 요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 있는데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전자가 잔뜩 있겠죠. 거기에 아주 에너지가 높은 광자를 이렇게 막 보내면 그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 전자를 우리가 포집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정확하게는 뭘 재냐면 에너지하고 튀어나오는 각도를 재요. 각도를 잽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를 왜 재냐면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고체 안에서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 얼마였는지. 얼마였는지. 그래서 에너지를 일단 하나 재고 그다음에 뭐 사실 물리학하면 중요한 그 물리량이 에너지 다음은 또 모멘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고체 안에 들어가 있던 전자들이 갖고 있던 모멘텀에 따라 튀어나온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우리가 정밀하게 재면 모멘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고체 속에 들어있던 전자들의 모멘텀을 알 수 있어요. 모멘텀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모멘텀 자체를. 모멘텀을 간단하게. 네. 모멘텀은 이 질량이 있고 속도가 있고 이들을 곱한 값입니다. 이게 예. 충격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뭐 차 같은 거 이게 다가오는데 모멘텀이 크면은 이게 나랑 부딪혔을 때 내가 받는 충격이 크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크다는 건 그런 뭔가 이 충격량이 좀 더 큰 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광전 효과를 이용하셨다. 네,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의 에너지와 모멘텀을 우리가 저 광전 효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근데 저런 실험을 하려면 그냥 보통 이 형광등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아주 높고 아주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방사광 가속기라는 빛을 만드는 장치인데 이게 축구장 크기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있나요? 우리나라의 포항에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나 있고요. 하나를 더 짓고 있습니다. 오창에 2028년 정도를 목표로 새로 하나를 짓고 있고요. 저게 뭐 거의 한 1조 정도 들어갑니다. 예, 상당히 비싼 건데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굉장히 밝은 빛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 써놓은 것처럼 빛 공장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그런 빛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첨단 과학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우리 연구 뭐 팀원들이고 저도 여기 있고 그러고요.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근데 뭔가 성공한 포즈라고. 요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피곤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신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실험하는 방식이 이제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보통 실험합니다. 장비가 비싸잖아. 그렇죠, 그렇죠. 시간을 아껴야 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구나. 실험하는 게 24시간 실험을 하고 24시간 휴식하고 24시간 실험하고 휴식하고 요걸 한 3-4번 반복하는데 지금 저 사진은 막바지에 찍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지금 휴식이 그런 없이 상태에서 달렸겠군요. 저희 연구원들이고 4명 다 이 박사과정 학생들. 네. 제가 첨단 연구를 이제 보여드리다 보니까 난이도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급상승한 상태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고도 100km 이상 넘어가면은 위는 다 우주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주입니다. 예.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제가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려고 딱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실험 데이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요거는 아직 저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실험 결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광전 효과로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하고 운동량을 분석해서 저렇게 이제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밝게 보이는 게 시그널이 세게 나오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신호가 센.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데 원래 이제 보통의 물질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왼쪽 그림처럼 뭔가 이렇게 곡선이 나와야 돼요. 그 곡선이 끝단까지 저렇게 쫙 딱 이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깨끗하게 이어지는. 이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원의 4분의 1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그냥 동그라미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모서리를- 동그란 겁니다. 예. 모서리를 잘라서 네. 색종이 접시 딱 합치면은 동그랗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물리학 법칙상 무조건 이게 동그래야 된다.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저 실험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게 이제 수도갭과 관련이 되는 끊어진 거고요. 부분이 수도갭이군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사실 저 그림을 보면은 천문학에서는 블랙홀을 예측하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모서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요게 수도갭이라는 거를. 그렇죠. 와, 재밌다 이거. 이게 원래는 이론에 따르면 예. 어떻게든 얘네들이 좀 이렇게 닫힌 뭔가 도형의 모양을 만들어야지 예. 저렇게 이제 있다가 사라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 물리학의 법칙을 뭐 위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 데이터가 이제 물리학자들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놀라운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가다가 멈춘 저 도형의 일부를 이제 물리학자들은 페르미 아크라고 그래서 뭔가 아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쉽게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저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고온 초전도의 상그림에서 수도갭이라고 제가 써놓은 그 예. 영역에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아. 뭔가 저것의 물리적 원인이 고온 초전도체의 전자를 엮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페르미 아크와 수도갭의 연관성을 물어보셨는데 수도갭이 발생함으로써 저게 아크 모양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수도갭의 원인을 밝힌다는 것은 페르미 아크의 원인을 밝히는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완결된 원의 형태가 아니라 저런 페르미 아크 같은 형태가 나왔고 예. 요게 수도갭인데 그게 고영역에서만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두 가지가 관련이 돼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군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암흑이라는 야. 단어를 우리가 언제 이제 물리학에선 붙이느냐라는 예.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예. 암흑 물질 그럼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 도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22% 암흑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쵸. 근데 이제 뭐 암흑 물질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기보다 물리학자들이 언제 암흑이라는 단어로 수식을 하느냐, 저 말을 붙이느냐라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천문학에서의 암흑물질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네, 저 암흑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보통 이 전자기파 또는 다른 말로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덜어 다 암흑,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그렇죠. 하는 겁니다. 실제 천문학에서 암흑물질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전자기파 기반으로 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안 어떻게 보이는 거죠. 보느냐? 결국 이제 어떤 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넣으신 이미지도 네. 왼쪽도 사실 실제로 암흑물질이 저렇게 분포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걸 비주얼라이즈를 한 겁니다. 중력적 상호작용으로 암흑물질이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고. 이것도 우리나라 천문학자가 예측한 그림이에요. 암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않는다.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고체 물리학에도 암흑으로 수식되는 여러 예. 가지 이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자의 암흑 상태. 이거를 말이 좀 길어서 저희가 이제 암흑전자라고 편하게 불렀지만 좀 더 학술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전자의 암흑 상태. 전자의 암흑 암흑 상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요. 쉽게 말해 이 물질에 붙어 있는 전자 중에도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없는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암흑 상태의 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안 보여? 그거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뒤로 가보시면 요거도 어디까지 깊이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와.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이제 두 예. 가지 정도 원리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저 암흑 상태의 전자가 원자들에서는 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운동량 보존입니다. 아까 모멘텀이 곧 운동량인데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이게 물리학에서는 보존이 중요하니까 사실 원자에 붙어 있던 전자들이 빛을 저렇게 흡수하려면 더 높은 에너지에 어딘가 이렇게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에너지 차를 저 광자가 줘야 되는데 에너지 차만 만족되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광자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있을 텐데 그 전자한테 줘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운동량이랑 다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네. 저 위가 운동량이 3이에요. 네. 그럼 광자가 1을 줘봐야 전자는 그 3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운동량 보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하. 생길 수 있고요. 요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오른쪽인데 예. 이중슬릿은 익숙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파동이라는 것은 위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아래 볼록할 수도 있고 그림만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것과 위로 볼록한 게 만나면 2배로 커지고 네. 아래 볼록 만나면 아래로 2배로 커지죠. 네. 근데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이 만나면 사라지는. 그렇죠.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원리를 좀 참고하시면 예.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 잘 알려져 있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중슬릿 실험인데 이 전자를 저렇게 이중슬릿에 이게 통과하도록 만들면 무늬가 나오는데 네. 저 무늬가 이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저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간섭 무늬가 나오죠. 간섭 무늬가. 예. 예.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어두운 부분의 원리를 우리가 상세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고 예. 만약에 우리가 저것과 비슷한 상태에 있으면 이 전자들의 어떤 상쇄 간섭으로 인해서 예. 이 빛으로는 그 전자의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어? 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전자의 상세 간섭이 얘네가 일단 전자가 있는데 안 보인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있지만 빛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가 없는. 사실은 오. 이 전자들이 사실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 예. 그 어떤 원천으로부터 이렇게 쭉 전자들이 와가지고 서로 상세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관측하는 곳에서 그들이 상세 간섭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사실 얼른 이해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물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원리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로 설명해서 그렇지. 네. 수식적으로 이제 풀면은 그냥 심플하게 나오는 결과값이 뜨잖아요. 그런 그냥. 거죠. 예, 그래서 네, 양자 이렇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보강간 상세 간섭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전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원자에 붙어 있는 전자는 저런 이제 원리가 적용되게끔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믿어져 내려왔던 바 하나가 예. 고체의 전자는 저것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소위 그 전자의 암흑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체 속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0의 23승계의 전자가 있습니다. 너무 예.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운동량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10의 23승계 중에 한두 개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집단적으로 다 같이 안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요게 제가 이번에 한 연구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네. 고체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고체의 전자도 암흑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찾은 게 저희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 대박입니다. 지금 그 원리를 조금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고체는 사실은 원자가 그 안에 빼곡히 들어있는데 네. 그 원자들이 같은 단위 구조라고 해서 조그만 유닛이 있어요.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배열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특징을 잡아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고체의 단위 구조에 여러 가지 대칭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의 그 암흑전자를 만드는 원동력은 저 대칭성 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보시는 거는 소위 그 거울 대칭성이라 해서 제가 그 가로로 선을 그어놨죠.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위하고 아래가 마치 거울 대칭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가 상황이죠. 대칭이죠 지금. 예. 거기 이제 뒤로 가 보시면 덜 알려진 대칭성 중에 아. 소위 그 밑글림 거울 대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글림? 밑글림 거울 대칭성. 자, 이건 뭐냐면
사실 뭐 말만 어렵지 네. 지금 저 흰 선을 중심으로 거울 대칭을 한번 하고요. 일단 반만 밀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걸 이제 밑글림 거울 대칭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짝 미끌렸네요. 네. 빨간색 네모 박스가 기본적인 단위 구조인데 네. 저것의 절반만큼 밀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거를 이제 밑글림 거울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 대칭성이 상대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지만 저런 대칭성이 존재하면 뭔가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허.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체 안에 들어가 있던 전자들이 저 단위 구조상의 밑글림 대칭성을 갖게 되면 딱 네 종류로 다 단순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색깔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예. 네. 논문에 들어간 그림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 예, 이게 저희 이번에 어쩐지. 지금 논문에 밑글림 대칭성이 적용된 결과가 이렇게 4개가 나온다는 예, 거죠? 밑그림 대칭성이 존재하면 예.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딱 전자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파동의 위상관계가 네. 딱 네 종류밖에 없다라는 4개만 것을 존재할 거다. 예, 그런 겁니다. 요거를 벗어나는 건 없다.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좀 어느 정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요거를 일단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암흑전자 상태를 설명하는 건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예. 파란색은 제가 물결로 표시한 게 전자거든요. 네. 그리고 예. 제가 가나다라 한 게 단위 구조의 원자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4개를 각각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저 파동들이 전부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죠. 네, 요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강 간섭밖에 안 일어나요, 쟤는. 저걸 그냥 다 합친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아하. 저러면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 네, 파란색은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보시면 예. 가나다라 중에 딱 2개는 위를 향하고 네. 2개는 아래를 향합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상쇄간섭이 일어나죠. 그 원리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전자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암흑 상태로 네, 간다. 암흑 상태로 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원리고요. 방향이 전부 아래로 가도 똑같이 광명 상태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래로 가 있는 건 완전 다 아래로 가도. 그러니까 여기서 저 위상이기 조건 안에.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인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대적인 것만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어. 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발견을 한 것이고 그 결과로서 이제 뒤로 가보시면 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실험 결과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측정한 데이터고요. 그 위쪽이 이제 모델로 계산을 한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 영역과 노란색 영역, 초록색 영역 색깔로 제가 다 표시를 한 겁니다. 아, 지금 파랑, 빨강, 노랑, 녹색 요 4가지 상태를 예측을 하신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요 4개의 상태 중에서만 나오면은 네. 이 예측이 맞다라는 게 역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다음 주시면요. 파랑, 녹색, 노랑, 빨강을 모델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앞에 광명 상태는 파란색이에요. 그렇죠. 네. 나머지 3개 색상은 지금 잊으셔도 돼요. 왜냐? 3개가 전부 다 암흑전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파란색에서만 보여야 되고 나머지는 보여서는 안 돼. 그거를 지금 모델로 예측하신 겁니다. 네. 실험 결과를 보니까 정확하게 파란색 위치만 보여요. 나머지는 블랭크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측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미쳤다. 질문을 많이 받은 거죠. 암흑전자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와, 이거 이 질문을 미쳤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알아낸 방식이 정확하게 예. 지금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메시지는 파란색만 보인다는데 지금 딱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파란색으로 예측되는 데만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나머지 영역은 어. 소위 그 암흑전자 상태에 있다는 걸 저희가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가. 근데 이거를 최초로 하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어디가 새로웠는지도 분명하게 대박이다. 좀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암흑전자라는 것은 원자에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고체에서 저렇게 이제 많은 수의 전자들이 암흑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그게 실존한다는 거를 증명한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야, 진짜 저거 딱 결과 나왔을 때 진짜 기절했겠네요. 그럼요. 저 사실 그 쾌감을 그래도 물리에서 맞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맞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설명되고 저것도 설명되고 그쵸, 이렇게 그쵸. 조화롭게 설명되면 그 희열이 아구가 그냥 딱 장난이 맞아서 아니에요. 예. 그냥 그 블록 하나 마지막 블록 끼워 넣는 그 느낌. 물론 예측이 틀렸다고 하면은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네.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저것을 통해 암흑전자의 존재를 알았는데 예. 이것과 과연 그럼 고온 초전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어허. 대한 설명만 이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수도갭과 페르미 아크라는 것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익숙하죠.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알아낸 사실이 방금 전에 그 암흑전자의 존재를 파악하고 네. 그렇게 정립한
모델을 바로 고온 초전도체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고온 초전도체도 단위 구조의 원자가 4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밑그림 거울 대칭성이라는 게 거기도 존재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봤더니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 그림의 왼쪽 그림처럼 여기는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타원 4개가 있는데 아, 지금 제가 색깔로 표현해 놓은 거에 파란색이 맞습니다. 예. 그 광명이군요. 예, 파란색만 보인다. 나머지는 네. 전부 기억하시면 다 돼요. 암흑전자인 거고. 그래서 지금 타원이 4개지만 예. 파란색이 반절씩 안쪽으로 분포해 있죠. 심지어 수도갭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수도갭도 사실은 원래 이제 뭔가 이게 타원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아까 뭐 암흑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그게 이제 타원의 절반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결과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는 저 파란색 부분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 오른쪽이 시뮬레이션이고 저희의 측정 결과도 이거랑 똑같이 예. 생겼는데 네. 실제로 그래서 수도갭도 나타나고 소위 그 페르미 아크라는 것이 왜 저렇게 사실은 생겼냐? 타원의 절반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거죠. 아, 그러면은 근데 실제로 암흑전자가 저런 형태라는 거는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저 알려져 있는 게 어디까지였냐면 예. 저 타원의 가능성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타원의 절반이 파란색이고 노란색이다. 그거는 아예 그런 몰랐고. 거는 몰랐죠. 예. 아, 저게 타원일 수는 있겠다는 있었는데 근데 저게 지금 절반이 파란색이면서 수도갭도 좀 해결이 된 거고.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대박이네요. 뭐 아시다시피 과학계에서 어떤 새로운 이제 이 설이 과학계의 전체적인 인정을 받는 데는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좀 더 걸리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안 중에 하나를 이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나왔네요. 이걸로 설명하면 굉장히 딱 맞아떨어질 것 같은, 그죠? 좋습니다. 와, 야, 이러니까 네이처군요. 여기까지가 거의 다고 사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온 초전도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풀어헤친 건 아니지만 그거는 뭐 하나의 논문의 연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온 초전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 페르미 아크라는 것 그리고 수도갭이라는 이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마리를 이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쭉 풀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러면 초연도체가 된다, 이거는 뭐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단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힌트가 뭐였고 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에 대한 걸 지금 따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근수 교수님이 해석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 거고 실제 실험적인 목격을 했는지 그거를 지금 직접 체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하정님?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2032년에 풍성한 노벨상이 나올 걸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발표이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다음 주면요. 이 연구를 실제로 진행했던 친구들 좀 소개해주고 아, 너무 싶어서 저희 그 연구 그룹 사진을 구체적인 거를 가지고 온 거고 어허. 아마 향후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 물리학의 주역들이 될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정유나 김민수, 김예린 연구원들이고 줄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요 연구원들이 실제 요 논문의 이제 제1저자, 공동 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했던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그냥 주변에서 볼 법한 앳된 친구들인데 정유나 연구원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델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었던 친구고 모델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요 이야. 아래 두 친구가 실험 데이터를. 데이터를 주로 이제 측정을 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열심히 한 연구. 근데 지금 저분들이 네이처에 이야. 이제 안 될 과학이 이제 계속 가겠지만 네. 다음 세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또 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다음 세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오면 다음 세대 김근수 교수님이 또 와서 그 다음 단계의 초전도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인류가 이게 발전해가는 걸 보면은 감회가 새롭다. 그 모습을 노년의 궤도가 유튜브로 보는 거야. 야, 저 때 김근수 교수님 나오셨는데 야, 벌써 그때 그 학생이 지금 안 될 각에 나오는구나. 빨리 노년의 궤도가 그걸 보고 싶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이번에 좀 나름의 새로운 발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태까지 이 고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저기서 이제 무시했던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기본 단위 구조라서 구리 산화물, 아까 그 초록색 마른 목걸로 보여주었던 그 물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의 기본 단위 구조를 보면 저렇게 분명히 구리 원자가 A, B, C, D로 지금 인덱싱이 돼 있는데 예.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 근데 여태까지 이 고온 초전도체를 연구할 때 보통 저기에 이제 무시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개나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제가 오른쪽 그림에 저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예. 거의 구리 원자 하나만 고려를 했거나 네. 아니면 많이 해봐야 저 두 개밖에 고려를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린 거를 이제 다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사실 암흑전자를 만드는 원동력은 단위 구조 안에 원자가 네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걸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가 나름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태까지는 많은 분들이 저렇게 그냥 무시해왔던 저 단위 구조를 제대로 사실은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예. 생략한 부분 속에서도 뭔가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자가 있을 와.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페르미 아크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사실은 단위 구조라는 게요. 네. 이 고체 물리 교과서를 보통 물리학과 4학년들이 배우는데 네. 첫 챕터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여섯 번째 근본주의 페이지에 나오죠.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 기본을 놓쳐서는 안 되는구나. 이야. 라는 걸 배울 수가 있었고 물리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분이셨습니까? 아니 서로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맞아요. 야 형님 믿어지지 않네요. 이제 서로 이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놀라고 있어요. 맞아요. 와 진짜. 제가 좋은 성과 나올 때마다 기회가 되면 이런 데 와서 보고를 너무 좋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또 야 이번에 이런 게 나왔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승전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초전도체 자체를 이렇게 쭉 다뤄가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승전결에 감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교수님의 이번 연구가 핵심이에요. 맞아요. 근데 연구라는 거는 기승전결이 없어요. 지금의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오늘 그 감동을 받은 거죠.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나올 새로운 연구도 그 단편의 연구만으로도 감동을 줄 만한 요소들을 좀 만들 수 있겠다. 좀 그런 기대가 좀 들고요. 또 좋은 기회에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만나요.